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왔죠.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며 신뢰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런 결론인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방류시설 검사 합격증만 발부하면 방류를 위한 사전 절차는 모두 끝나게 됩니다. 이러다 정말 올여름에 오염수 방류가 현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걸 그냥 지켜보기만 해야 할까요? IAEA의 최종 검토 보고서에 대한 의문도 많습니다. IAEA는 이미 2015년에 바다 방출 방안을 일본에 권고했다. 최종 보고서에서 방사성 물질 정화 장치인 알프스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다. IAEA 사무총장이 곧 방한해 이번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는데요. 여전히 우리 국민의 84%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검증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7월 5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여름보다 뜨거운 불경기를 시원하게 만들어줄 KG 모빌리티만의 쿨한 혜택.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1,800만 원대로 시작하는 합리적 가격에 더 뉴 티볼리 출시. 거기에 토레스 티볼리 하루 1만 원대 신개념 리스형 할부와 12개월 무이자까지. 7월 상담받고 커피 쿠폰 받고 경품 받고 지금 KG 모빌리티 전 시장에서. 명륜진사 갈비가 확 바뀌었어요. 삼겹, 닭갈비, 프렌치레까지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진사 갈비, 떡볶이, 튀김, 갈비버거까지 우리 동네 뉴버전 명륜진사 갈비. 확 바뀐 뉴버전 명륜진사 갈비. 파견 아닙니다. 우리 나이엔 재산 물려주는 게 걱정이죠. 이럴 땐 상속을 내 뜻대로 하나은행 리빙 트러스트. 10년 이상의 신탁 노하우, 전문가의 맞춤 상속 설계.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세요. 하나 리빙 트러스트를 검색해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는 청년 생각. 오늘은 미얀마 관심이 모임의 안솔립 공동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모두의 마을 기업에 우리 지역 안동의 다누림 협동조합이 선정됐습니다. 잠시 후 다누림 협동조합 신경진 대표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를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청년 생각 시작합니다. 청년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이슈를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은 미얀마 관심이 모임의 안솔립 공동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안솔립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지금 허승규 대표가 지금 독일에 가 있습니다. 예, 2주 동안. 그래서 대신해서 우리 안솔립 대표가 이 시간 꾸며주겠습니다. 자, 우리, 안솔립 대표가 안동대 지금 대학원 민속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얀마 관심이 모임 또 공동대표도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먼저 소개를 좀, 인사를 좀 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2주간 허승규 대표님을 대신해 청년 생각 함께하게 된 지역 청년 안솔립입니다. 평소에 허환구 아나운서님과 허승규 대표님 대담 들으면서 안동 지역에 애정 키워가고 있었는데요. 오늘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고요. 허승규 대표님 빈자리 잘 채울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저도 환영하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 갖고 오셨어요? 아나운서님, 네. 최근에 오랫동안 집중해서 무언가 작업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랫동안요? 오랫동안이라면 얼마나 오랫동안이요? 몇 시간 이렇게 해요? 3분이라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똑같아요, 생활이. 그날그날 시사 이슈 챙기느라고. 매일 똑같은 그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그 생활 그대로 해서 글쎄요, 잘 집중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최근에 한 가지 일에 길게 집중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서도 이게 진득하게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갑자기 이제 메일을 확인한다던가 인터넷 기사를 읽는다던가 맞아요. SNS를 켜서 이제 쭉쭉 이렇게 스크롤을 내려본다던가 집중하면 오전 시간에 끝낼 만한 일을 종일 붙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네.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이런 고민 속에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책 요한 하리의 도둑맞은 집중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집중력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군요. 요한 하리라는 이 작가인가 봐요. 요한 하리의 도둑맞은 집중력, 이 책을 소개를 해 주실 텐데, 자, 이 도둑맞은 집중력 하면 출판 이후에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책이라고 하는데, 자, 집중력 위기의 시대,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법이라는 부제도 달고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자, 간단히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언뜻 부제만 보면 평범한 자기계발서 같기도 합니다. 저는 제목만 보고는 읽지 않고 넘겼을 것 같은데요. 부제목이 꼭 집중력 부족은 의지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으니 책에서 알려주는 대로 해보라는 뉘앙스를 풍기잖아요. 예. 누구는 노력 안 해본 줄 아나. 그런 노력은 다 하죠. 안 돼서 그러지 잘. 네. 그런데 이 책에서 설정한 문제나 그 핵심으로 다가가는 방법이 범상치 않더라고요. 아하. 책에 따르면 미국의 10대들은 한 가지 일에 65초 이상 집중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의 평균 집중 시간도 단 3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제 집중 시간도 그래서 평균 정교입니다. 이렇게 짧나요? 그렇다고 미국에 합니다. 이제 통계가 있군요. 미국 10대는 한 1분 정도 집중. 네. 어른들은 한 3분 정도 집중한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중력 붕괴 현상을 파헤치기 위해 저자는 전 세계 250명 이상의 전문가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네. 책의 저자인 요한 하리는 영국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뽑은 올해의 저널리스트의 이름을 올린 기자이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멕시코 마약 범죄 조직의 청부살인업자를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할 정도로 열성적인 언론인이라고 합니다. 예. 전 이런 사람도 집중력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책에서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까? 책에서 네. 개인으로서 자신의 집중력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들이 있고 이 책을 통해서 그 방법들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네. 말하기는 하는데요. 예. 그렇지만 기존의 책들과 달리 그러한 변화에 한계가 있다고 강하게 얘기합니다. 이 책은 집중력 저하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 잘 못하는 게 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시스템의 문제다. 이런 분석이군요. 자, 시스템 문제라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일까? 자, 일반적으로 그 개인의 문제를 우리는 치부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요즘은 인터넷 기사만 봐도 브레인포그부터 성인 ADHD까지 집중력과 관련된 수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데요. 저도 정말 산만하고 실수가 잦아서 네. 성인 ADHD가 아닐까 스스로 의심을 많이 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대중적으로 이제 쉽게 접하는 정보에 따르면 집중력 장애의 원인으로 유전적인 원인부터 흡연, 알코올, 스마트폰 같은 생활 습관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네. 그리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규칙적인 수면과 운동 등을 통해서 생활 습관을 개선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약물 치료나 상담 등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고요. 예, 이렇게 책에서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고, 그리고 그 개선책은 영양소 골고루 섭취해라, 규칙적인 수면과 운동, 그래도 안 될 때는 약물 치료 상담을 받아봐라, 이렇게 권하고 있다. 벌써 뭐 건강 관련 기사 한 편 뚝딱 읽은 그런 느낌인데요. 네, 도둑맞은 집중력에서도 물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청취자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책을 읽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책을 읽으시려는 분들께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제가 간단히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책은 집중력을 파괴하는 12가지의 원인을 제시하는데요. 예. 너무 빠른 속도,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려고 하는 멀티태스킹, 질 낮고 짧아진 수면, 독서의 붕괴,
첨단 기업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 집중력 파괴를 전략과 모델로 삼고 있다는 점 등입니다. 그러니까 책에서 우리가 집중 잘 못하는 원인 12가지를 제시한다. 이제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너무 빨리빨리 하려고 한다, 일을. 그리고 뭐 멀티태스킹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또 수면 문제도 있고 독서 붕괴, 이런 점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멀티태스킹 하면은 이것도 하나 능력 아니냐. 한 번에 뭐 두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오히려 좀 많은 집중력을 요구할 것 같은데요. 저도 원고를 쓰면서 머리 한켠으로는 이제 계속 다음 일을 생각하거나 핸드폰으로 이제 업무 연락 주고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되게 유능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사실 그렇게 복잡한 작업들이 동시에 여러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전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 실제로는 여러 작업 사이사이를 오가면서 뇌를 재설정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가려서 우리가 느끼기에 아주 매끄러운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전환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한 가지 일을 집중해서 하는 것보다 예. 더 느리고 실수가 작고 덜 창의적이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에는 대가가 따른다라는 말, 이게 아주 인상 깊은데, 그런데 멀티태스킹이나 수면 또 첨단 기업들의 사업 모델 같은 게 이제 원인이라면 특정 시간대에는 디지털 기기 사용을 자제한다든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상 속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겠죠. 예. 그런데 이제 계속 실패하지 않나요? 그렇죠. 잘 안 되죠. 네. 예. 답은 알고 있는데 실천이 안 돼서 그렇죠. 네, 예. 저도 자기 전에 이제 조용히 눈 감고 쉬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자꾸 유튜브를 키게 돼요. 맞아요. 예. 핸드폰의 문제예요, 요새. 네. 예. 저 혼자서는 이제 거스르기 힘든 무언가가 있다는 건데요. 책을 인용하자면 우리를 낳고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하는, 심지어 우리를 미치게 만들도록 설계되었다고 하는 디지털 모델에 걸려든 것입니다. 디지털 모델에 우리가 걸려든 것이다. 네, SNS와 각종 광고, 알고리즘 같은 것들인데요. 이 책은 첨단 기업의 성장을 위한 시스템을 감시자본주의라고 명명하고 감시자본주의 현대사회가 우리의 집중력을 어떻게 상품화하는지 분석합니다. 그렇군요. 감시자본주의. 자, 그래서 집중력을 도둑맞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군요. 자, 이렇게 거대한 시스템의 문제라면,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집중력을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저자는 시스템에 맞설 수 있는 세 가지 거대하고 대담한 목표를 제시하는데요. 네. 감시자본주의를 금지하고 주 4일제를 도입해야 하며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어린 시절을 되찾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그러니까 감시 자본주의를 금지하고 주 4일제를 도입해야 되고 어린 시절을 되찾도록 해야 된다. 이런 해답을 제시를 했는데 좀 추상적으로 좀 느껴지긴 합니다만 우리 사회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그런 사안들이네요. 맞습니다. 이 책을 쓰기 위해 저자가 250명 정도의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했다고 언급했는데요. 네. 책에서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시스템에 도전한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저자는 집중력의 위기가 곧 인간종의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긴 시간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시민의 능력을 요구합니다. 집중력 파괴는 곧 민주주의의 파괴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 위기는 기후위기처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지점까지 도달하진 않았지만 저자는 우리가 집중력을 다시 되찾지 않으면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길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네. 이러한 위기는 기업의 결정의 원인이 있고 사회적 연대와 실천을 통해 새롭게 합의하고 바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집중력의 반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집중력의 반란. 예. 네, 특히 오늘날 우리에게 집중력 반란이 필요한 이유는 인류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집중력을 파괴하고 있는 시스템이 지구를 생태적 한계 너머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나 신냉전, 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중력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집중력 위기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문제로 다루고 있는 책이죠. 도둑맞은 집중력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우리가 집중력을 되찾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사회적으로도 꼭 필요한 일이라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얀마 관심이 모임의 안솔립 공동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다가오는 여름방학을 더욱 특별하게 글로벌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가 대구 경북 어린이들을 찾아갑니다. 20개 직업체험이 한자리에 키자니아 고 대구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대구 엑스코 서관 2홀 UMF에서 7월 3일 티켓 판매 오픈. SNS 매너가 무너진 세상. SNS 매너 권법을 익혀라. 조상권. 타인의 얼굴을 보호하는 스티커 매너. 저작권. 합법적인 음원 체크. 영화 작품 유료 폰트 등을 함부로 쓰지 않는 매너. 상표권. 상표 대용 판매는 불법. 비매너. 이것이 SNS 고수의 매너 권법. 매너를 지켜야 SNS가 즐거워요. 고마워요.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네, 지금 시각 6시 22분 7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우리 지역 안동의 마을 기업이죠. 다누림 협동조합이 2023년 행안부 모두의 마을 기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다누림 협동조합의 신경진 대표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경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다누림 협동조합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2023 모두의 마을 기업에 최종 선정이 되셨는데요. 자, 우선 이 모두의 마을 기업이라는 게 무엇이고 또 선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모두의 마을 기업이란 간단히 말씀드리면 높은 매출과 제품 브랜드로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마을 기업을 말합니다. 설립한 지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이 3억 원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성화 등에 기여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맞아야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제품 개발과 판로 개척, 성장을 위한 비용으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주 뭐 까다롭네요, 보니까. 예. 네. 그러니까 높은 매출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브랜드로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마을이어야 된다. 최근 3년간 평균 매출 3억 원 이상, 또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뭐 이런 조건이 있군요. 혹시 이 모두의 마을 기업 전국에서 한 몇 개 정도가 선정이 됐나요? 올해는 16곳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16곳. 우리 경북에서는 모두의 마을 기업 한 곳인가요? 아니면 더 있나요? 네, 한 곳이고요. 경상도에서도 한 곳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을 기업이란 게 무엇인지도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쉽게 말해서 마을 기업이란 마을과 기업이 하나로 협쳐진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수익 사업을 진행하여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공동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합니다. 아, 마을 단위의 기업. 그러니까 마을과 기업이 하나로 합쳐진 형태다. 바로 그게 마을 기업이라는 말씀이시고. 자, 얼마 전 안동시에서 마을 기업 소통 간담회를 열었는데 다누림 협동조합의 신경진 대표께서 이제 우수 사례 발표도 하셨던데요. 이날 행사에는 8개 마을 기업 대표 회원들이 참석했다고 하던데 그러면 안동시에는 현재 8개 마을 기업이 있는 건지 또 간략히 어떤 기업들인지도 소개를 좀 해 주시죠. 네, 안동에는 현재 예비 마을 기업 2개소를 포함해서 13개의 마을 기업이 있는데요. 예. 그중 8개의 마을 기업이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예. 그중에서 몇 곳을 소개해드리자면요. 이번에 신규 마을 기업으로 선정된 도산 시래기를 이용하는 농업회사법인 도산 참사랑과 양봉사업 활성화를 위한 꿀벌마을 농업회사법인이 참석하셨습니다. 예. 또 올해 예비 마을 기업으로 선정된 태화동 셋들마을 주민협의체와 녹전 토종 정보화 마을 협동조합이 간담회에 참석했고요. 이외에도 2010년도에 마을 기업에 선정되었던 선배팀인 안동 자연생 문화원도 참석하셨습니다. 이렇게 안동 마을 기업이 모이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각자들 하시는 그렇죠. 일들이 바쁘시다 보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한 자리에 만나게 되어서 굉장히 반가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안동에 모두 13개의 마을 기업이 있다는 네. 말씀. 이 중에서 이제 8개 기업이 참여했다. 자, 그 중에도 이제 다누림 협동조합이 우수 사례를 발표하신 걸 보면 앞장서서 기업을 잘 운영하고 계시다는 그런 반증이 될 것 같은데요. 다누림 협동조합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서 주민과 함께 활동하는 마을 기업이라고 하는데 자,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 주시죠. 네. 저희는 다 같이 누리는 그날까지 함께 노력한다라는 뜻을 담은 다누림 협동조합이고요. 네. 타지에서 온 청년들로 구성된 다소 독특한 곳이기도 합니다. 아, 모두 다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협동조합이? 청년들. 네네, 청년들. 그렇군요. 이제는 좀 나이가 들어서 청년을 좀 벗어나긴 했지만요. 그래요? 네, 처음 시작은 청년들로 모였고요. 예. 특이하게도 타지에서 온 청년들입니다. 예. 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과연 즐거운가를 고민하면서 주민들과 여러 활동들을 시작했었고요. 예. 네. 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발굴하고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지금의 다누림 협동조합의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예. 이 청년들이 그리고 또 주민들이 오래도록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업적인 활동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적인 활동과 공동체 활동까지 모든 것을 가능한 형태가 바로 마을 기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에 2018년도부터 마을 기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네, 현재는 신세동 벽화마을을 주축으로 공동체 활동과 안동포타운 위탁 운영 그리고 원령장터 운영, 상품 개발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무슨 일을 하시나 했더니 신세동 벽화마을을 주축으로 해서 안동포 타운도 위탁 운영을 하고 계시고 월영장터도 운영하시고 상품 개발 등등. 아, 우리가 과연 즐거운가를 고민하면서 일을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네. 즐거우세요? 일하시는 거? 네. 많이 즐겁습니다. 근데 목소리만 들어도 참 행복하게 즐겁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느껴집니다, 네네. 벌써. 네, 전화번호로. 다행이네요. 예, 다행입니다. 부럽습니다. 네.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일을 하셔서. 네, 다행입니다. 네. 자, 원래 처음 시작이 이제 2014년이었다고요. 네. 14년에 이제 그 유명한 신세동 벽화 마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셨다고요? 네, 신세동 벽화마을은 달동네이기도 하고요. 네. 또 주민분들이 평균 연령 78세인 고령화된 주민분들이 거주하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예. 여기에 여러 벽화가 그려진 예쁜 동네인데요. 2014년도에 주민분들이 이 마을을 알리고자 마을 내에서 그림의 장터를 개최한 것이 청년들을 불러 모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림의 장터. 네, 그래서 그림의 장터라는 게 이게 뭐였죠? 그림. 네. 네, 그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장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공예 작가들이 모이는 장터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터를 통해서 또 이 장터 외에도 여러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수공예 작가 그리고 지역 청년들이 모였고 주민분들이 또 이 청년들을 잘 맞이해 주셨어요. 그래서
타지에서 온 청년들과 주민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정착을 해가는 곳입니다. 네, 사람도, 동네에서 사는 사람도, 동네도 굉장히 예쁘고 정겨운 곳인 만큼 청취자분들도 꼭 한번 여행 삼아 방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벌써 10년째가 돼 가는군요. 이곳에 네. 이제 그림의 장터로 시작했다. 수공예 작가들이 모여서, 지역 청년들이 네. 모여서. 혹시 우리 신경진 대표도 미술을 전공하셨나요? 지금. 아니요, 저희는 제 가족이 장터에 참여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장터에 참여했고요. 예.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서울에서 기자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네. 서울에서 기자 생활하다가 네, 이 마을과 연이 닿아서 내려온 케이스입니다. 쭉 그때 14년부터 내려서 쭉 사신 거예요? 네, 그때부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연을 맺어가다가요. 2017년도에 완전히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내려온 케이스입니다. 실례지만 기자 생활은 어디서 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서울에서 온라인 뉴스팀 팀장이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네. 아주 경력이 아주 화려하십니다. 아닙니다. 네. 처음에 이제 시작하실 때 초기 회원이 5명이었다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네. 5명으로 시작했는데 네. 그동안에 이제 회원도 늘고 뭐 고용 인력도 많이 늘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단우림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던 2015년도에는 회원이 5명에 불과했고 네. 사실 그때는 고용 인력은 꿈도 못 꿨던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네, 현재는 회원이 14명이고 상근과 비상근 직원이 4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40명이요? 직원이? 네. 비상근 직원 포함해서요. 네, 네. 포함해서. 네, 네. 아니 그러면 맞습니다. 40명 뭐 네. 저기 임금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수익은 좀 나십니까? 네, 예. 수익 창출 네, 어떻게 하세요? 네, 수익은? 저희는 행사 기획하고요. 그다음에 예. 교육 용역이 있고요. 그리고 관광 기념품하고 상품 개발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행사 기획도 하고 교육도 하고 네. 뭐 관광 기념품, 판촉물 네. 납품 이렇게 해서 네, 네, 수익을 네. 창출하고 계시다. 네. 충분히 수익은 나고 있습니까? 네,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다 주고 있어요, 직원들? 예, 그럼요. 그러시군요. 예. 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수익 창출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 네. 공헌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다고요? 네, 처음에는 저희가 고령화된 주민분들로서 저희 공동체 활동을 시작했다면 지금은 영세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우리 주민이라는 슬로건 하에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고령화된 주민까지 모두 공동체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공예 교육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방과 후 돌봄,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하고 있고요. 마을 창고와 같이 마을 시설물 관리도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요. 또 마을 공방이라는 공간을 또 무상으로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 기부와 물품 기증 등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네. 예. 네. 자, 지난 2018년에는 행정안전부 청년 참여형 마을 기업에도 선정되셨고 2019년에는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장관상도 받으시고 2020년에는 전국 우수마을 기업 선정까지 그리고 또 올해 모두의 마을 기업 선정까지 그동안 상복도 꽤 많으시네요. 보니까 매년 거르지 않고 이렇게 상을 받으셨는데 그만큼 또 열심히 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앞으로 각오와 계획이 있으시다면 끝으로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저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조합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행에 옮기면서 계속해서 마을 기업으로서 지속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1대 이사장님 역시 타지에서 오셨었고 2대 이사장을 맡은 저 역시도 타지에서 온 청년인 만큼 저희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청년이 이 자리에 오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주민과 청년들이 지역에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이 가진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고민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안동이 단순한 지방의 한 도시가 아니라 기회의 장소가 될 수 있음을 좀 알리고 싶다는 욕심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마을 기업이 가진 소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10년 만에 이렇게 기업을 발전시켜 놨는데 앞으로 한 10년쯤 후에는 얼마나 더 큰 기업이 돼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우리 신경진 대표님. 자, 앞으로도 단우림 협동조합 제가 많이 응원하겠고요. 네. 다 같이 누리는 그날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다누림 협동조합의 신경진 대표였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리서치 오늘 시작합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이번 주 대통령 지지율 추세는 어떻습니까? 네, 최근 나온 조사 결과를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서인 가능합니다. 예.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매트릭스에 의뢰를 해서 지난 1일, 2일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38.4%로 한 달 전쯤에 실시된 조사보다는 2.1%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예. 38.4. 예. 부정평가는 53%로 한 달여 전 조사보다는 부정평가가 5.5% 내려온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가 많이 내려갔군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기억나는데 소개해 주신 그 기관에서도 많이 한 2, 3%포인트 정도 이렇게 상승했던 긍정평가가 바로 그런 소개를 기억이 해드리겠습니다. 있는데. 긴 내용은 아니어서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6일 30일 실시한 조사인데요. 이 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가 올라간 42%, 예. 부정평가는 55.1%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 뭐 대통령 지지율이 뭐 긍정평가가 올라가는 건 참 좋습니다. 바람직한데 네. 근데 최근에 이슈들을 보면은 이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뭐 좋은 그럴 이슈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뭐 수능 뭐 킬러 문항 논란도 생각나고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또 얼마 전에 그 개각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요소들이 많았는데 왜 이렇게 긍정평가가 많은 걸까요? 뭐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도 허한구 앵커께서 어떤 영향이었느냐 물어보셔서 제가 이제 일종의 진영 현상이다. 그리고 프레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본 건 저는 한 달 전부터 좀 뚜렷하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외교도 상당히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 수능 관련 발언은 수험생들이나 수능을 한 5개월여 남겨두고 또 상당히 혼란을 초래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도 지금 국민 다수가 뭐 특정한 조사 결과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방류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높은데 그럼요. 왜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갔을까? 진영입니다. 진영. 그러니까 방금 전에 소개를 했던 매트릭스 조사와 리얼미터 조사를 보더라도 보면 보수 지지층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서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참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보수 중심의 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오히려 보수층들이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래서 50대, 60대 이상, 특히 이제 20대, 30대와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부산 지역에서 PK 지역에서 부울경 지역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간 결과로 나타났고, 예. 그러니까 진영 간 프레임이 꽉 짜여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이슈만 일어나도 지금 양쪽으로 이유가 다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관련해서도 긍정 이후에도 외교, 부정평가 이후에도 외교, 수능도 교육 내용이 긍정, 부정에 다 올라가 있고 후쿠시마도 윤석열 대통령 긍정, 부정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슈만 나오더라도 지금은 철저하게 나누어져서 긍정과 부정평가로 가버리는 그러니까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에 별다른 이슈가 변화를 주지 못하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나 조사 방법론이나 여론조사 교과서에서는 논란이 길어지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철저한 유례를 볼 수 없는 진영이 구축되어 있는 이른바 고지전 성격으로 보입니다. 고지전 성격이다. 네. 글쎄요. 지금 이렇게 쭉 설명을 듣는데 느낌이 뭐냐면 이게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그러면 뭐 지지율 신경 안 쓴다. 나대로 나가겠다. 쭉 가겠다. 그래 밀어붙여. 이렇게 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좀 생기는데요. 말씀 듣다 보니까. 참 우리가 이 비교 정치에서 데이터 비교도 하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국내 이슈 비교를 해보면 2008년에 강호평 사태가 터졌을 때는 당시 이명박 정부는 지지율에 상당한 충격을 받고 지지율에 신경을 무척이나 쓰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났거든요. 결과로 기결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1년 반 정도 흐르고 난 다음에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다가 친서민 중도실용이라고 하는 국정 운영 철학까지도 바꾸어서 발표할 정도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아니다. 그냥 대통령의 장관을 포함한 13명의 차관 인사도 이 보수 일변도로 강경하게 가자. 그렇습니다. 이런 형태로 나타날 정도로 수능과 관련해서도 학원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자. 이렇게 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근데 그런 현상이 진행되더라도 대통령 지지율에 거의 영향을 안 주는 거죠. 이 현상이 국내에서는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외국에는 사례가 있습니다. 외국 지난 어디요? 2000년도에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2001년부터 임기를 시작했던 그래서 8년 임기 재선까지 되거든요. 바로 미국의 아들 조지 H 부시 임기에 그 당시 이제 네오콘이 등장하면서 상당히 보수 강경한 그런 집권을 했는데도 민주당이 이 정권을 가져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가 조지 레이코프라고 하는 미국의 언어학자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민주당이 도무지 그게 어떻게 지지율을 가져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또 후쿠시마가 상당히 여론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슈인데 이 여론을 민주당이 장애 집행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가져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잠시 뒤에 이제 정당 지지율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걸 그럼 민주당이 가져간다면 반사 이익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적어도 상당히 10%포인트 폭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이 현상 우리나라엔 거의 처음 있는 현상이지만 미국에 얘가 있군요. 아들 부시 대통령이 지금 우리 정권하고 좀 비슷했던 그런 경우가 매우 있었군요. 비슷합니다. 매우 비슷했군요. 자, 그나저나 그 후쿠시마 얘기 잠깐 주셨는데 IAEA 보고서 최종 보고서가 어제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한마디로 여권에서는 이거 믿어야 한다. 야권에서는 믿을 수 없다. 지금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자, 뭐 우리 예상대로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돈 문제인데 이렇게 돈 아끼려고 바다 생태계를 다 이렇게 오염시켜야 되냐? 이런 문제, 근본적인 이런 의문이 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당히 좀 안타깝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허행께서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방류와 관련된 이슈이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강제력을 동원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국제사회에서 유엔의 이 제재 결의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이 IAEA 국제원자력기구도 유엔과 이 관계가 있는 그런 국제기구이고 국제기구에서 최종 보고서를 방류의 과학적 근거로 봤을 때 이 알프스 다핵종 이 필터 그러니까 이른바 삼중수소 등 인체에 또는 환경에 유해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이 제거가 되는 장치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이제 보고서를 거머쥐게 되면은 일본으로서는 이제 일본 내부의 여론만 정리가 되면 바로 방류를 언제라도 할 셈인 것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 후쿠시마로 가서 저지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러면 정부가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내줘야 이 부분에 뭔가 좀 타개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야당과 또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나는 국민들의 좀 더 많은 의견인데 이게 뭔가 어떤 여야 간에 또는 정부에서 뭔가 뚜렷한 해결책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시 이 사무총장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아르헨티나인입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인데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IAEA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이제 일본 사무총장 직후에 2019년에 이제 사무총장 자리에 올라갔는데 이 직전 사무총장이 일본이었군요. 일본인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방문을 하는데 7일부터 9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일정이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
원자력 관련 관계자들과 만나서 이제 이 보고서의 내용을 설명하겠다는 거죠. 외무장관 만나는 것 같던데요. 네네. 예. 이 시기에 이제 박정희 외교부장도 만나고 이 시기에 그러면 나오는 관련된 보도 내용이나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 내용이 상당히 좀 그래도 우리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본이 8월 중순이든 말이든지 여름 이 휴가철은 피서처럼 피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지금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동향이거든요. 그러면 8월 말이든 허앵크도 아시겠지만 우리 경북 지역도 동해안의 해변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에는 어떤 정도의 타격을 주느냐. 물론 이제 지금 여당과 정부에서는 야당에서 선동하는 괴담이다.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선을 긋고 있지만 자연스럽게 이런 여야 간의 공방을 떠나서 생기는 국민들의 불안감은 어떻게든 또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이 가장 중요한 이슈고 그 이슈가 결정적으로 분수령을 맞이하는 것이 7월과 8월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뭐 일본이 방류하겠다는데 이렇게 뭐 IAEA 최종 보고서까지 나온 마당에 우리가 뭐 막을 수는 없겠죠.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 여당에서는 그냥 찬성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찬성하진 말고 그러니까 보고서 결과를 존중한다. 예, 우려를 표명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찬성하는 입장은 보이지 않는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제 보고서 그 내용도 보니까 IAEA에서 이 보고서 사용으로 발생할 결과에 책임은 지지 않겠다. 이거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차후에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허앵크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앞서 이제 이그제큐티브 서머리라고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앞에 이제 요약해서 정리를 해놓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게 좀 일반적인 이야기인지 우리도 왜 방송을 하다 보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라는 그런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그것인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일본이 그것을 방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이제 IAEA 보고서였는데 이 파장 때문인지 그래서 이제 그로시 사무총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20년 뒤에도 30년 뒤에도 제대로 방류가 되고 있는지를 IAEA는 확인하겠고 일본 현지 후쿠시마 현지에 이제 이 IAEA 사무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IAEA 사무소는 후쿠시마에서 철수를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구두상으로 이제 좀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를 얼마나 근거 있게 그렇다면 만약에 황구 앵커 말씀대로 만약에 이 후쿠시마의 방류로 인해서 우리 수산물에 어떤 식으로든 피해가 온다.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방법도 없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내부에서는 일본 어민들에 대해서 기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우에는 결국 우리 정부가 또 보상을 하는 지원을 하는 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법적으로 잘 이렇게 해소되거나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아까도 말씀드립니다만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 후쿠시마 방류가 우리 해안의 오염이나 수산물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되느냐 걱정되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매우 또 어느 정도라는 걸 합하면 10명 중 8명 가까운 78%가 걱정된다는 응답입니다. 78%.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53%가 걱정된다라는 응답이 나오고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IA 보고서는 과학적 검증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건 선동이나 괴담 차원이 아니라 사람 마음은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횟집을 가더라도 우리 경북에 있는 포항이나 또는 울진이나 이렇게 또 영덕이나 이렇게 횟집을 가더라도 이게 약간 찜찜한 순간 그게 걱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을 우리 어민들도 그렇고 또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그렇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이것도 참 큰 문제고 지금 방류하기도 전인데 벌써 횟집 이런 데 뭐 많이 손님이 확 줄었다잖아요. 그러니까 방류해버리면 그다음부터 뭐 불을 보듯 뻔한데 정말 이거 큰 문제인 것 같고요. 하나만 좀 짧게 그 왜 수족관에 물 마시는 그 김영선 전 의원 있잖아요. 그 장면 이게 저도 몇 번 봤는데 뭐 한 번 이렇게 홀짝한 것도 아니고 3번인가 이렇게 마시던데요. 연거푸. 이거 보면서 정말
네네. 우프다는 말 있잖아요. 웃기면서 좀 슬픈 또 씁쓸하고 좀 애잔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예, 이렇게까지 저는 이제 데이터 전문가니까 이제 그런 또 감상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이제 뭐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과학적인 조사 방법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주는 사람이니까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중요한 게 이제 중도층이나 또 무당층이나 MZ세대 등 어떤 특정 진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안심을 하느냐 이게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혀 아니죠. 그거 보고 어떻게 안심을 해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이제 불안감을 가진 아까 이제 한국 갤럽 조사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불안감을 가지는 사람들의 불안이 예전에 중요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도 우리가 수조의 물은 안 마십니다. 한번 누가 마십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평상시에 마시는 물인데 그것이 염려돼서 좀 안심해라. 그래서 이 수돗물 마실 수 있다. 그런 맞아요. 이제 퍼포먼스면 그거면 또 상당히 몰라요. 공감대를 만들 수가 있는데 가령 이제 우리가 왜 어떤 삼겹살이나 이런 경우에 뭐 구제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먹는 그런 인구가 많아지면 이제 우리가 농가 보호를 위해서 퍼포먼스를 할 수 있습니다. 오리고기로 그러고. 근데 이거는 평상시에도 우리가 수저의 물을 안 마시잖아요. 아유, 참 좀 씁쓸하더라고요. 저 국회의원 이거 5선인가 그렇잖아요. 김영선 전 의원이. 김영선 의원은 왜 이런 경남 창원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5선 의원입니다. 아유 참. 자, 아까 그 왜 차관 인사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거 너무 좀 극우화되는 거 아니냐? 왜 그 극우 유튜버도 몇 명 있는 것 같고 특히 그 김채환 인재양성원장 얘기가 좀 많고 전체적으로 조금 좀 비판의 목소리가 좀 많은 것 같고 장미란 교수 차관 발탁 이것도 좀 눈에 띄었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걔가.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주목을 하는 차관 인사는 장미란 교수거든요. 장미란 차관의 경우에는 본인이 뭐 어떤 일부 또 지적이나 또 평가에 대해서는 유념하겠다. 뭐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또 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가장 주목하는 것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이 이렇게 주목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그러니까 모든 매사가 만사가 우리 또 안동 MBC 청취하시는 분들이 뭔가 우리가 평소에 잘 못 들어봤던 이야기가 자꾸 부각이 된다는 이야기는 일반적이지는 않고 또 이게 뭐 이상한 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이면 국가공무원 양성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이념에 경도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국가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을 재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자질과 경험과 역량을 또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극우 유튜버라고 해서 문재인 정권 때 군인들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마루타 같았다. 그리고 국정농단 시위 인파 내에는 중국 유학생 등이 상당해졌다. 그러니까 뭔가 좀 확인이 불가능한 내용을 가지고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이 임명했다. 저도 그래서 누군가 물어봅니다. 이게 그래도 뭔가 대통령이 뜻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도 머릿속으로 하루 종일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면 굳이 뭐 억지로 짜내서 대통령의 의중을 읽어내면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지난 정권 때까지의 공무원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 보수 성향이 강한 사람이 공무원 교육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합당하다고 생각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누군가에서 한 설명을 한다면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설명이 가능해야 되는데 설명이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차관 인사 관련해서는 상당히 논란과 또 우려가 되는 그런 반응이 빅데이터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장면한 차관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어떤 이유에서 장면한 차관을 임명하게 된 배경이 깊숙이 숨어 있는지 또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야를 떠나서 장미란 차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고평을 받고 맞습니다. 있는 인사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장미란 교수 같은 경우가 한 10년 더 됐잖아요. 금메달 단계 선수 생활한 게. 근데 그때도 저 아직도 마지막 동메달이 2012년에 런던 올림픽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11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왜 베이징 올림픽 거기서 왜 금메달 땄을 때 베이징입니다. 네. 베이징 맞죠. 그때 인터뷰가 아직도 생각나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의 운동선수 인터뷰가 아니라 이 사람 진짜 뭐 굉장히 생각이 깊네 뭐 이런 느낌이 아직도 지금 저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그 장미란 차관 또 경계선에서 멀지 않은 원주 출신 원주의 딸이고요. 그래요. 실제로 또 박사과정까지 해서 용인대 교수로 임명이 됐고 또 미국의 켄트 대학에 가서 켄트 주립대학에 가서
체육 행정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을 정도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수의 국가대표 선수의 궤적이라기보다는 정말 뭔가 미래의 꿈을 꾸면서 많은 준비를 했다고 봐야겠죠. 지켜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국민의힘, 민주당 그 지지율만 딱 말씀해 주시죠. 이번 주.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합뉴스TV 이 지지율 결과인데요. 국민의힘 34.1%, 더불어민주당 30.9%로 나타났고요. 큰 차이는 아닙니다. 지지할 정당이 없다가 무려 27.3%나 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